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있다. 그렇죠? 요거는 여러 가지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가격을 많이 띄웠던 신축 위주로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추세가요, 지금은 신축 아파트, 5년 내에 신축 아파트이지만 앞으로 입주 아파트, 그 다음에 분양 아파트로 서서히 번져갈 것이다. 그런 기미가 보인다. 이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세요. 대단하죠? 이거 어느 언론이더라? 헐값에 던지진 않을 거예요. 아니, 지금 헐값 아파트가 어디서 세상에? 헐값이에요? 이거죠. 헐. 아파트 값이 저래? 헐 값이죠. 근데 무슨 헐값에 던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개그가 너무 헐이었죠? 그런데 보시면은 그냥 빠르게 소진된 이유이고 당장 수요가 없는데 집주인이 호가를 많이 올렸다. 이게 헐값에 던지지 않는다. 제목을 딱 이렇게 내버리면은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보는 사람들마다 헐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도 누가 봐도 뭐예요?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우위다. 매수 우위 시장이다. KB 부동산 지금 막 매도 우위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KB 부동산 지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원 지표 믿지 말라고 그랬죠?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원 지표만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보면은 지금 매도자 매물이 많고 지금 매물 늘어나고 있는 게 답인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대출을 풀어줘서 그래서 집값이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가계부채 문제로 가면서 정부에서 대출 억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시작했다.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 한은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주담대는 엄청 늘었어요. 주담대는 엄청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꺾여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상승거래 비중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거래 비중이 뚝 떨어졌다. 얼마나? 7, 8월에 가격이 올라간 게 상승거래 비중이 2분기 65%에서 지금 7, 8월에 55%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하락거래 비중은 39%로 30%에 비해서 오히려 7, 8월에 9%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신축이 더 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신축의 상승거래 비중은 60%인데 그 이전에 75%였던 것에 비해서 15%포인트 줄어들었다. 그리고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거래 비중 역시도 1분 2개는 뭐야? 1분 기회죠. 22.2%에서 18.5%로 팔리지도 않고 있다. 지금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죠. 분양받는 사람들 뭐 때문에 분양받아요? 전매하려고. 특히 예를 들어 최근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 3구, 4구 이거 엄청 물량 많이 남았었죠. 이거 무순위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무순위에서 왜 해결이 됐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전매하려고. 그렇잖아요. 3구, 4구 누가 그 돈 주고 그 아파트에 거기서 살아요.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훨씬 더 싸게 그냥 오피스텔 살고 말지. 그러니까 전매하려고 받은 거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신축 아파트 거래 비중 떨어지고 상승거래 비중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게 앞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로 계속 번질 텐데. 그러면 입주는 괜찮냐? 입주율 높아졌다고 그래요?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올해 최고, 비수도권도 큰 폭 상승 해가지고 입주율이 엄청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곳은 서울 수도권이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수도권이 82%에서 81.1%로 떨어졌고, 서울 같은 경우 89.5에서 85.3까지 4%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즉 주요 지역에서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입주 사유를 보면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압도적으로 높죠. 시장이 이렇게 잘 살아나는데 기존 주택이 더럽게 안 팔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세입자 미확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서요. 세입자가 왜 확보가 안 돼요? 지금 전세 매물 박살이 났다면서요. 그 다음에 분양권 매도 지연. 즉 전매로 샀는데 안 팔려서 입주 못한다. 요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또 특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둔촌주공 그 3구, 4구 받은 사람들이 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느냐. 일단은 그 전매가 이제 12월쯤에 풀릴 텐데 전매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전매 못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때는 입주율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전매가 왜 안 되냐. 실거주 요건이 안 풀리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가 계속 계류 중이죠. 근데 저거 폐지하면 안 돼요. 실거주 의무 요건이 왜 들어갔는데?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투기하라고 자꾸 전매 제한도 풀고 실거주 요건도 푼다는 건요, 분양 잘 되게 해서 분양가 안 떨어뜨리게 해서 국민들 고열 빨아가지고 건설사 먹여 살리겠다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언론에선 계속 떠들고 있죠. 실거주 의무 그거 폐지가 안 돼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실거주 의무를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요, 전세 가격 더 오르겠죠. 일시적으로야 영향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양도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양도세 중과 완화 해버리니까 공급은 늘어났는데 수요도 같이 늘어나죠. 그런 것처럼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집 마련할 사람들이 내 집 마련 못하고 전세로 남게 돼요. 전세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계속 부동산 시장에 투기는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 와중에 또 지금 계속 뭐 청약 경쟁률이 뭐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청약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경기 지역 이런 데는 강세다. 지방 대도시는 강세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하다가 53.9대 1로 소폭 감소했다.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95.9대 1에서 53.9대 1로 떨어졌는데 이게 소폭 감소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볼까요? 9억 5,900짜리 아파트가 5억 3,9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를 폭락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소폭 감소, 소폭 조정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청약 경쟁률. 근데 문제는 뭐예요? 9월에 분양이 많다. 이거 청약 경쟁률 높았던 이유 뭐예요? 정부에서는 대출을 풀어서 실수요 유입을 늘리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을 풀어서 투기 수요 유입을 늘리는데, 건설사에서는 분양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분양을 다 미뤘죠. 이 미룬 분양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9월에. 그러니까 9월에 한 자릿수 경쟁률 나왔잖아요. 9월엔 더 안 나올 거예요, 청약 경쟁률. 대폭 감소했는데 8월에도. 근데 8월에 물량도 많지 않았는데 9월에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만약 지금이라도 안 받으면 안 될 것처럼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주택 착공 반토막 인허가 감소, 공급난 우려 해가지고 뭐 주택은 2, 3년 뒤에 인허가는 3, 5년 뒤에 입주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주택 수급이 불안해진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 되겠어요? 신축 아파트 거래량도 줄고 매물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입주율도 떨어지고 있고, 공급 부족이 되려면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느냐? 지금 그만큼 수요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미 미래 수요까지 다 땡겨서 썼는데, 보시면 이번에 청약 받은 것도 대부분이 30대라고 그랬어요. 절반 이상이 30대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미래에 좀 더 돈 모아서 사야 되는데, 지금 막 정부에서 대출 풀어줄 때 이제 다시 쪼이고 있지만, 그 전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나중에 집값 떨어지고 하면 미래 수요가 되지도 못한다. 그러면 미래에는 수요가 확 줄어들 건데, 공급이 줄었으니까 공급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100만 가구가 있어요, 서울에. 100만 가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올해 5만 가구 들어오고 내년에 2만 가구 들어와요. 공급이 반토막 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5만 가구 들어왔던 게 소멸돼요? 남아있지? 수요는 계속 줄어들 건데, 앞으로. 그리고 분양 전망 지수도 떨어지고 있죠. 서울도 지금 16.5%포인트 하락으로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어요. 이것도 대폭 하락이죠. 그 다음에 전국 평균은 또 100도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분양시장 흔들리고 있어요? 입주시장 흔들리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 시장 흔들리고 있어요?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와중에 뭐 부동산 PF 도와준다느니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부동산 PF 시장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부동산 PF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도 이건 안정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양 전망 지수는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 청약 경쟁률도 소폭이 아닌 대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소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말이 되겠네요. 신축 아파트 시장 붕괴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신축이 나머지를 이끌어 나간다고 그랬죠. 재건축 신축이 준신축이나 구축 등의 아파트 가격을 이끌어 나가는데, 지금 먹이 사슬 정점에 있어야 되는 신축 아파트가 거래도 안 되고 상승 거래는 줄어들고 하락 거래는 늘어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무슨 직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폭락론이 빗나간 이유, 9월 5일에. 저 사람은 기본이 없어. 근데 뭐라 그러느냐? 집값, 부채와 같은 대출 구조의 특수성만으로 특정 국가의 버블 붕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스위스나 호주나 홍콩, 뉴질랜드 등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집값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급등한 곳들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뭐 상반기에 집값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고, 내가 딴 데는 몰라도 홍콩 보고 있는데 홍콩이 뭐가 반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사례들을 보면 금융위기와 공급 과잉이 폭락의 조건이다. 이것도 얼마나 개념이 없는 소리냐면요. 자, 일단 공급 과잉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공급 축소됐었죠. 공급 축소와 더불어 집값 하락이 일어났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은 부동산 경제의 역사에 대해서 개술도 모르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금융위기 왜 왔어요? 금융위기 뭐 때문에 오죠? 부채 때문에 와요. 부채를
성실히 상환하지 못해서 금융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연체율 늘어나고 있고 부실채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그거 삼각해가지고 연체율 줄이고 있고 이래가지고 금융위기 터지게 생긴 상황인데 정부에서 DSR을 우회하는 대출을 계속 풀어줘서 버틴 거죠. 사실 DSR이 제대로 적용이 되면은 금융위기 터지고도 남았다. 그거 안 터지게 하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은행 부실 계속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도 뭐 여기저기 터지고 있죠. 새마을금고는 이미 하나 터졌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은 인수하는 거 찾고 있고.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부채 때문에 오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문제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스위스, 호주, 홍콩, 뉴질랜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위스, 호주, 홍콩,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적 부채가 크다. 뭐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라는 전세 제도 때문에 사적 부채가 커서 이런 것들 숨겨진 부채까지 다 합치면은 집계되지 않은 부채까지 합치면은 다른 나라의 거의 2배 수준이죠. 일본 국가부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넘사벽으로 높은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넘사벽으로 높아요. 그리고 그 부채가 지금 정부에서 안 터지게 막으려고 이리저리 하니까 다시 늘어나서 경제 위기를 더 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막고 있고, 그러면 이번엔 다시 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금융위기가 터지겠냐 안 터지겠냐. 불과 몇 달 가지고 폭락론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사기를 치지. 왜 과거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은 공급 과잉이 아니었던 적이 어디 있었냐. 그리고 그 금융위기들 다 어떻게 터졌냐. 저 기사 나중에 풀러보시면 나오는데 우리나라 집값 떨어진 거 3번 이야기를 해요. 91년도, 그 다음에 97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근데 91년도에 일본 버블 왜 터졌어요? 부채 막 늘려가지고 가격 올리니까 터진 거 아니에요? 부채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왔다. 그 다음에 97년 IMF. 이거는 뭐 동아시아 경제 위기였으니까 뭐 우리나라 터진 건 누구나 다 알 테고. 그 다음 세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들이 돈을 안 갚아서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공급이 과잉됐었냐? 공급이 과잉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경제 위기가 왔는데 공급이 어떻게 과잉이 되냐? 그러니까 공급 과잉 자꾸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공급 부족 프레임 잡으려고. 91년도에 1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일본 버블이 붕괴돼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일본 버블이 붕괴된 게 영향을 안 미쳤을 것 같아요? 저런 실력으로 무슨 기자를 하시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이미 신축 아파트가 붕괴되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 상승거래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전체적으로 상승거래 떨어지고 하락거래 늘어나고 있는데 폭락론이 틀린 이유 지금부터 반등이다 이딴 글이나 쓰고 있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는 거야. 저거는 유도하려는 거. 사람들 매수 심리를 유도하려는 또 그런 글을 쓰는 거지. 지금 상황 보시면 여러 가지 다 붕괴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특히 신축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입주 분양 전망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앞으로 나머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보일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